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 3부 문을 열었습니다. 3부 첫 시간은 경제 프로파일링 코너입니다. 월요일마다 함께해 주시던 최입의 전 의원 김윤경 기자 변함없이 두 분 모셨고요. 새 얼굴로 저요 뉴스 진행하던 김유리 리포터가 합류했습니다. 세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뭔가 좀 와글와글하고 그런 느낌입니다. 네. 오늘 다룰 첫 번째 이슈 김유리 리포터가 먼저 전해 주신다고요? 네, 바로 전할까요? 네. 전세대출 심사가 앞으로 까다로워질 것 같습니다. 금융당국이 전세대출 요건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금융당국은 전세자금 대출이 주택담보대출과 달리 대출 규제가 상대적으로 느슨해서 투기 수요가 개입할 소지가 큰 것으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네, 전세대출 심사가 지금보다 까다로워질 것 같다. 김민경 기자님, 네. 전세대출이 과거보다 많이 늘긴 늘었나요? 네, 사실 전셋값이 폭등을 하면서 더 많이 늘기는 했습니다. 네. 근데 정부가 전세 대출만 따로 통계를 내고 있지는 않거든요. 아하. 정부 당국에서. 예. 그래서 이제 보통 주택담보대출에 속해 있는 통계로 해서 이제 금융권에서 추산을 하는데 네. 이게 지금 8월 말까지 해서 150조 원 수준까지로 지금 잔액이 늘어난 걸로 보이는데요. 150조 원이요. 예, 이게 사실 2016년에 얼마였는지 아세요? 아니요. 36억 원. 그렇게나 차이가 나요? 예, 물론 5년 전이긴 하지만 우와. 굉장히 많이 차이가 거의 나고요. 5배 가까운. 1월만 해도 1월에서 8월까지 상승률도 그러니까 증가율도 주택담보대출은 한 3% 정도 늘었는데 네. 이거는 10% 넘게 11% 와. 가까이 늘었습니다. 오. 네. 근데 저는 사실 전세대출 저도 받아본 적이 있는데 이게 사실 전세값이 오르니까 네.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기반 있잖아요. 여기 살고 있는 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든 대출을 받아서 여기 유지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전세 대출을 받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전세값이 올라서 받는 건데 이걸 규제를 해버리면 어떡하나 좀 걱정이 되거든요. 최 의원님. 그러게 그러니까 말입니다. 예, 네. 정부 입장이 예. 그러니까 지금 가계 대출이 이제 1,000조를 넘어섰기 때문에 아무튼 대출을 좀 옥죄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가장 큰 게 물론 이제 주택담보대출이 이제 한 뭐 700조, 800조 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근데 이제 그 나머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세자금 대출 한 150조 되는데 여기도 이제 증가 속도가 빠르니까 이 대출도 뭔가 좀 이제 통제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김일희 리포터님 말씀대로 이게 지금까지 전세자금은 특별히 이렇게 신경을 안 썼던 이유가 네. 이거는 원리금 분할 상환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일시적으로 받아서 이자만 내다가 전세 계약 끝나면 대부분 통으로 상환을 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뭐 특별히 막 이렇게 원리금 부담이 커지는 막 그런 이제 그 대출 상품은 아니다 보니까 지금까지 손을 놨었는데 아하. 아무튼 정부 입장에서는 지금 그거예요. 이렇게 전세자금 대출이라고 받아놓고 네. 이 돈으로 다른데 뭐 예를 들어서 주식시장이나 코인이나 이런 데에서 투기성 거래를 하면서 어허. 오히려 위험한 데 투자를 하면서 네. 이게 이제 가계의 신용을 떨어뜨릴 가능성도 있는 거다라고 생각하고 이거를 지금 이제 막겠다라고 한 거죠. 아니 김민경 기자님. 네. 전세자금 대출이라는 게 사실 저희들은 그걸 보증금- 다른 데 쓴다 생각을 못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보증금 마련하기 위해서 쓰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보증금을 담보로 해서 신용대출이 또 나갈 수가 있어요. 보증금을 담보로 해서 생활 안정자금이 나가는데 네. 이게 사실은 규제가 좀 잘 안 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어디에 쓰는지를 전혀 추적할 수 없는. 예, 그러니까 주택담보대출 같은 경우에 자금 계획서를 써야지 되잖아요. 예. 내가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뭐 구입할 주택의 가격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그렇죠. 것들을 써야지 되는데 네. 이제 그런 것들에 있어서 자유롭기 때문에 한도만 나오면 대출을 해주는 편이었다. 아하. 이제 금융권에서는 그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어요. 쉬운 대출이었다 쉽게 말해서. 예. 근데 이 전세 보증금 담보로 하는 대출도 사실은 좀 조여질 걸로 지금 예상은 되고 있어요. 아하. 예. 전세 보증금을 네. 충당하는 보증금 대출, 그러니까 보증금을 대출받는 거는 DSR, 그러니까 총 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이 규제가 없었는데, 네. 아니 그것만 있었고 생활 안정자금을 보증금을 담보로 해서 받는 건 없었거든요. 네. 근데 이 DSR을 여기에도 또 적용을 시킨다. 뭐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DSR을 적용시킨다. 이게 전문 용어가 나오니까 머리가 좀 이렇게 막 하얘지기 시작하는데 네. 최 의원님 네. 조금 쉽게요. 그 심사 요건 강화, 뭐 DSR 이거 그러면 네. 뭐가 어떻게 달라진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주택담보대출은 지금 한 뭐 30년 원리금 분할 상환하니까 원금도 이자랑 같이 꾸준히 갚아 나가는 거라
소득에 대비해서 너무 많은 대출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아하. 최소한 이제 원리금을 상환할 수 있는 네. 그 소득은 갖춰야 된다라는 걸 보고 네. 또 소득의 뭐 30%, 40%나 50% 수준으로만 원리금 대출을 분할 상환할 수 있다면 그건 대출 가능한 수준이다라고 보는 건데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전세자금 대출은 원리금 분할 상환이 아니라 이자만 내기 때문에 금액이 그렇게 크지는 않았어요. 아하. 근데 아무튼 이제 김윤경 기자님 말씀대로 이걸 담보로 따로 생활자금 같은 걸 받아서 신용대출을 받으니까 이거는 또 원리금 상환을 같이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아.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무튼 이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을 네. 그 DSR이라고 이제 영어로 약자로 쓰는데 네. 아무튼 소득 대비해서 이런 것들 다 같이 이제 봐야겠다라고 해서 이걸 보다 보면 당연히 이제 대출에 대한 심사가 까다로워질 수밖에 없는 거고 아하. 그다음에 자금 계획도 집 살 때만 냈는데 이제 전세자금 대출에서도 이 돈 대출 받아서 당연히 전세 보증금 내겠지만 그 이후에 혹시 다른 자금에 대한 운용에 대한 계획이 있느냐라는 것까지 다 확인해 보겠다는 거죠. 근데 네. 제가 한 가지 기억을 더듬어 보면 제가 전세자금 대출 받을 때 네. 그 돈이 저한테 안 오고 집주인한테 바로 갔던 것 맞아요. 같은데 맞아요. 아닌가요? 그렇기도 한데 네. 아닌 경우도 있는 가 봅니다. 그러니까 아, 그, 네. 그지는 않은데 예. 저도 오늘 이제 은행에 창구에서 일하시는 분에게 여쭤보니까 당연히 다 집주인한테 대부분 간대요. 근데 지금 이제 그 정부가 걱정하는 거는 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고 네. 아까 전에 김윤경 기자님 말씀한 것처럼 보증금 담보 네, 대출. 그걸 담보로 또 네. 대출 아, 받으니까 네. 아하. 결국 돈이 돌아서 어딘가로 이렇게 투자하는데 위험한 데 가면은 안 된다라고 당국은 생각합니다. 그렇게 보고 있죠. 주식이나 네. 부동산, 뭐 암호화폐 이런 데 아하. 다 이 돈이 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DSR 뭐 얘기도 나오고 또 이제 전세자금 대출 자체를 많이 옥죄겠다. 총량 근데 규제를 하겠다는 거죠. 이게 정부에서 우려하는 대로 이제 용도가 전세 자금이 아닌 다른 곳에 쓰이는 경우도 있지만 네. 당장 뭐 앞으로 몇 달 뒤에 나 전세금이 맞아요. 필요해서 대출 예. 받아야 되는 실소유자들은 이거 진짜 너무 답답할 노릇이거든요. 선의의 피해. 네. 선의의 피해도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뭐 전세자금 대출 자체를 안 해주는 건 아니니까 여러 이제 뭐 NH 농협 같은 데나 이런 데는 지금 가계부채 증가율이 네. 가계대출 증가율이 너무 높아가지고 지금 일시 중단을 한 상태지만 또 다른 은행은 해줄 수가 있으니까 그런 아. 여유가 좀 있고요. 아, 네. 근데 아무래도 지금 집값 전세값이 너무 뛰었기 때문에 그 자금을 다 마련하는 게 쉽지는 않을 제가 볼 것도 때 네. 거의 불가능해 보이거든요. 이거 네. 진짜 월급 모아서는 정말 뛰어다니는 전세금을 어떻게 잡을 수가 잡을 없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5대 은행에서 늘어난 가계대출의 70% 부동산 가격에 비례하는 네. 주택담보대출이었고요. 50%는 또 전세대출이었거든요. 아. 부동산 가격과 계속 비례해서 가니까 예. 총량이 늘어날 수밖에 없고 네. 또 총량을 규제하겠다는 게 당국의 목표니까. 예. 네, 지금 들으시면서 1298님께서요. 제 주위에서도 전세자금 대출 이자가 싸니까 그 돈 받아서 다른 데 쓰시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꼭 필요하지 않는데도 받더라고요. 자기 돈 숨겨놓고 대출 받아요. 뭐 이런 분도 계시겠지만 또 실수요자분들 중에도 이렇게 규제 심해지면 힘들어지는데 하는 분도 계실 것 같아서 뭐 계속해서 이제 설명해 주시지만 앞으로 조금 더 제가 이제 그 김유리 기자와 함께 리포터와 함께 네. 짚어보겠고요. 일단 잠시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좀 쉬었다 가요. 저 지금 너무 심장이 뛰어가지고 경제 얘기가 너무 떨리네요. 제가. 예. 네, 경제 프로파일링. 오늘 그 주택 그 자금 대출, 특히 이제 전세 대출 문제에 대해서 규제에 관련한 부분들 짚어봤는데요. 김윤경 기자님, 이런 상황에서 전세 대출 금리마저 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일단 뭐 신한은행이 오늘부터 해가지고 대출 금리를 0.2% 포인트 가산 금리를 올린다고 얘기를 했고요. 네. KB국민은행 같은 경우에는 우대 금리를 깎았어요. 그러니까 금리가 오르는 효과가 있죠. 아, 다 총량 규제 때문에 나오는 그런 것들인데, 네. 근데 지금 이게 금리가 시장 금리가 결국은 기준금리 인상 기조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더 오를 수도 있거든요. 아하. 지금 이렇게 올리는 것만으로도 4%대까지 최고 올라갈 수 있는데 더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실수요자들, 무주택자들의 전세 대출 부담이 더 커질 것 같아요. 제 의원님, 그래서 뭐 당국에서는 다음 주인가요? 뭐 서민들을 위한 대책 발표하겠다고 그러니까 이제 했다면서요? 서민 실수요자들이 피해보지 않도록 보완책을 마련하겠다라고 지금 금융당국에서는 얘기를 했다는데요. 네. 이제 구체적인 내용이 또 나와 봐야 알겠는데 아무튼 지금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제 그러니까 전세자금 대출은 이제 실소유자를
라는 게 거의 뭐 특별히 증명할 필요 없이 이렇게 뻔하다라고 생각해 왔기 때문에 그래왔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너무 이렇게 과도하게 하는 부분들은 분명히 금융 당국에서 네. 보완책을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 좀 기다려 봐야 되겠네요. 다음 이슈로 들어가 볼까요? 경제 프로파일링 지금 김유리 리포터, 김윤경 기자, 최이배 전 의원 세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김유리 리포터 두 번째 이슈 들어가 볼까요? 네. 다음 주 금요일 오는 17일이면 문을 닫는 일명 가상자산 암호화폐 거래소의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특정 금융정보법 신고 기한이 임박한 가운데 금융당국이 폐업 가이드라인을 가상자산 거래소에 전달했는데요. 거래소들은 영업 종료 일주일 전까지는 이용자들에게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을 통해 공지해야 합니다. 네, 김윤경 기자님, 금융감독원이 거래소에 전달했다는 폐업 가이드라인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일단 왜 폐업을 해야지 되는지부터 좀 얘기를 네, 해야지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9월 25일 날부터 특금법, 특정 금융거래 정보법에 따라서 금융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암호화폐 거래소는 영업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신고를 해야지 되는데 신고를 하기 위한 요건이 너무 까다롭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인터넷진흥원에서 정보보호관리체계 ISMS라는 거를 받아야지 되고요. 네. 그다음에 은행으로부터 실명 확인 입출금 계좌를 사용할 수 있다는 그런 것을 받아야 됩니다. 네. 근데 물론 이제 코인끼리만 그 거래하는 거래소는 실명 그 인증을 받지 않아도 되는데 어쨌든 ISMS도 따기가 어렵거든요. 네. 근데 지금 금융위원회가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를 한 61개로 보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 가운데 은행 실명 계좌를 받은 데는 4곳밖에 없어요. 아하. 예. 그리고 이 4곳도 다시 한번 또 검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게 금융계좌 계속 유지가 될 수 있을지는 조금 더 봐야지 되고요. 그다음에 이런 자격을 갖추고 신고를 해야지 되는데 ISMS 인증을 획득한 곳도 지금 20개밖에 안 됩니다. 어허. 예. 그러니까 뭐 이것만으로 코인마켓 거래를 하기도 쉽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이 9월 25일이 디데이인데 24일까지는 어쨌든 신고를 해야지 되잖아요. 네. 금융감독원이 이번에 얘기를 한 거는 신고서 제출 마감 7일 전까지 만약에 이렇게 해서 등록을 못하겠다. 신고를 못하겠다라고 판단이 되면은 인터넷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을 통해서 이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알려라라고 얘기를 한 게 이번 가이드라인입니다. 네. 그러니까 마감 시한이 24일이니까 7일 전, 17일. 그러니까 9월 17일에는 이제 윤곽이 드러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신고한 곳은 지금 한 곳밖에 없긴 한데 신고를 하면은 금융위 산하에 있는 금융분석원, 금융정보분석원이 심사를 해서 이걸 계속 그 운영할 수 있느냐, 폐업할 것이냐 이런 것들을 또 결정해야 되는데 3개월쯤 걸린다 그래요. 어허. 그러면은 9월 지나서 벌써 연말쯤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고 네. 있습니다. 최 의원님, 근데 사실 저희가 몇 차례 짚어드리긴 했지만 이 그 특금법이요, 사실 소비자를 보호하고 가상화폐 시장의 안정화를 기하고 특히 위험한 그리고 뭐 해킹 등의 예. 그런 우려로부터 안전한 이러한 가상자산 시장 만들자 이것이 원래의 목표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네. 지금 한 곳밖에 신고를 못한다. 이게 네. 어떻게 될까요? 지금 이제 앞에 우리가 그 대출 옥죄는 거하고 네. 다 이게 일맥상통하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지금 유동성이 커지면서 자산에 거품이 꼈다라고 얘기를 하고 네. 지난 4월에 한국은행이 발표한 금융안정 보고서에서도 이런 것을 금융 불균형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아무튼 이제 유동성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시작을 한 거죠. 그다음 뭐 미국도 시작했고 우리나라도 당연히 금리를 인상하는 조치부터 이렇게 대출 옥죄기 그리고 이런 가상화폐 같은 것에 대한 투자도 일종의 이제 옥죄기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금융당국 입장에서는 암호화폐에 대해서 아직도 불신을 이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산으로 이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걸 최소화시키려는 노력을 하는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좀 엄격한 요건들을 자꾸 요구를 하는 거죠. 근데 솔직히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 정도의 요건도 갖추지 못한 거래소라면 진짜 위험한 거죠. 왜냐면은 ISMS가 일반적인 전자상 거래 업체가 가지고 있는 정보 보안 관리 체계인데 금융회사라면 그거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해킹 같은 것들을 제대로 다 막아낼 수 있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네. 솔직히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런 요건을 갖추게 하는 정부의 입장을 또 이해하시고
그게 요건이 만족되는 거래소에서 거래하시는 게 가장 안전하다. 그런 것도 충족 못하는 곳에 가서 거래를 했다가는 오히려 언제 내 돈이 사라질지도 모른다라는 좀 위기감을 가지고 같이 대응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김유리 리포터 네. 세대가 그 가상화폐에 아무래도 많이 관심도 있으시고 예, 관심이 많죠. 주변 사람들. 그렇죠. 저는 사실은 좀 소심한 편이어서 이렇게 과감하게 뭔가 정부에 제대로 된 인증이 돼 있지 않은 그런 기관을 통해서 돈을 넣었다 뺐다 하는 것 자체가 좀 겁나죠. 너무 겁이 네. 나서요. 예, 사실 시도는 안 해봤고 얘기는 많이 들었었거든요. 주변 분들은 지금 이 상황에서 많이 좀 불안해하시겠네요. 그렇죠. 투자하신 근데 분들. 가장 이제 걱정되는 게 지금 아까도 당국의 네. 뭐 거래 유지를 신청한 데가 딱 한 군데밖에 없고 앞으로 늘어나도 뭐 한 서너 군데 뭐 얼마나 늘어날지 모르겠지만 한두 곳이 등록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럼- 한두 곳이 아. 심사를 그러니까 신고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네. 하는 정도거든요. 네. 금융위 쪽에서. 그러면은 나머지 기업들은 다 폐업을 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렇죠. 그런 거래소들은 이제 문을 닫아야 돼요. 일단 뭐 IS, MS 인증 신청조차 안 한 곳이 24곳이에요. 아하. 그러니까 신청조차 안 한 곳, 심사한 곳도 지금 통과할까 말까인데 아예 이런 신청조차 안 것들은 다 하고 폐업이죠. 24곳이요. 네, 최소 24곳은 폐업입니다. 아이고. 그럼 거기서 거래하시던 분들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빼야죠. 빼야죠. 빨리. 그러니까, 예. 그래서 지금 금융당국에서 아까 전에 폐업 가이드라인이라고 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네. 한 달 동안 투자자들이 빼나갈 수 있게 그 회사에서 협조를 제대로 해라. 네. 이제 이런 것도 협조도 안 하면 니들도 이제 더 큰 혼쭐 날 수도 있다. 뭐 이런 약간 경고를 같이 보냈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아무튼 저는 뭐 지금이라도 투자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좀 불안한 거래소라면 자산을 좀 옮기는데 미리 선제적으로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더 늦기 전에. 예. 근데 해외에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김인경 뭐, 기자님. 예. 그 부분이 지금 또 걱정인데 네. 해외 거래소들이요. 지금 이 분위기를 보면서 한국어 서비스를 줄줄이 종료하고 있다. 네, 갑자기 원화 거래도 안 되고 뭐 이렇게 예.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금융위가 일단 이 특근법을 우리 투자자들이 있는 곳이면은 다 적용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해외 27곳의 네. 거래소에다가 똑같이 신고를 하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근데 지금 신고를 하지 않으려고 여러 가지 꼼수를 쓰고 있는 것 같은데 뭐 바이낸스라는 곳이 세계 최대거든요. 네. 이런 곳에서는 이제 그 한국어 서비스하고 원화 이 부분을 삭제를 했고요. 근데 한국인의 접속 자체는 막지 않고 있다고 그래요. 접속은 안 맞고 있고요. 예, 그리고 네. 또 비트프론트라는 곳이 있고 이건 라인이 운영하는 곳이거든요, 미국에서. 근데 이제 한국어 서비스를 단계적으로 종료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근데 어쨌든 한국인들의 접속을 차단하지 않으면은 특근법에 적용을 받지 않은 거래소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거래할 수 있는 것이고 네. 그렇게 되면은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이렇게 해가지고 접속을 차단시킨다든지 아니면은 법적인 처벌까지도 당국에서는 좀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하. 네, 가상자산 투자하시는 분들 조금 서둘러 안전한 그런 정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다음 세 번째 이슈 김유리 리포터 전해주시죠. 네.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존 재벌그룹 외에 네이버, 카카오 등 소위 빅테크 기업에 대해서도 집중 감시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빅테크 기업 중에 일감 몰아주기 감시를 받는 사익 편취 대상 기업이 올해 6곳에서 내년 27곳으로 늘어나는데 네이버 계열사 1곳, 카카오 계열사 4곳, 넥슨 계열사 5곳, 그리고 넷마블 계열사 17곳입니다. 네, 빅테크 기업들 워낙 공룡처럼 규모가 커져서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것 같은데요. 최 의원님 역시 또 어려운 말, 우리말이긴 하지만 담당자. 사익 편취 예. 많이 듣지 못하던 말입니다. 예. 설명 일감 좀 해주세요. 몰아주기는 많이 들어봤는데 많이 들어봤죠. 사익 그쵸, 그쵸. 편취는 좀 예. 생소하긴 해요. 생소하죠. 그러니까 이제 뭐 일감 몰아주기가 좀 이제 쉽게 풀어 쓴 건데요. 일감 네. 몰아주기뿐만 아니라 이제 회사 기회 유용이라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회사에 좋은 사업 기회가 있는데 그거를 총수 일가가 가져가서 사업을 하면 그 회사가 기회를 놓치는 거죠. 아하.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다 묶어서 사익 편취행위다라고 네. 해서 네. 지금 공정거래법에서 그 그룹의 계열사의 자산 총액을 합쳐서 5조 원 이상인 곳은 공시 대상 기업 집단이라고 하고 네. 이 공시 대상 기업 집단의 지배주주 총수 일가들은 이 사익 편취 행위를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아하. 네. 근데 이 사익 편취 행위가
이루어지면 어떤 게 있냐면은 이게 일감을 예를 들어서 몰아준 회사, 그러니까 총수 일가가 지분율이 높은 회사 일감을 몰아줘서 네. 총수 일가는 돈을 벌고 이 몰아준 회사 있잖아요. 이게 대형 상장 회사들이거든요. 네. 그럼 그 회사의 주주들의 이익이 손해 본 거가 되고요. 또 이렇게 일감 몰아주다 보면 다른 중소기업들은 일감을 못 받아내니까 그렇죠. 중소기업들을 경쟁에서 배제해서 도태시키는 또 결과를 초래하고 예전에 저희가 방송에서 얘기했던 구내식당 네. 웰스토리 같은 같은 것들도 경우가 그렇죠. 그렇겠죠. 네네. 네. 그러니까 대개 그동안은 재벌 그룹들이 예. 뭐 자기의 친인척이라든지 뭐 이런 다 자회사, 총수 일가들이 하는 거죠. 자녀들이 일가가 하는 가지고. 회사에다가 뭐 네. 식당, 뭐 유통 이런 거 다 몰아줘서 IT, 예. 그쪽에 돈 벌게 SI, 해주고 예. 예. 그런데 그 가격을 또 비싸게 주고 하다 보니까 정작 그 본 회사는 손해를 보게 되고. 이런 것들이 사익 편취다 이 예. 말씀이죠. 그래서 이제 가장 이거의 그 큰 유인이 총수 일가가 자녀에게 이렇게 회사를 차리게 해서 몰아줘가지고 상속세를 회피하면서 경영권을 물려주게 하려는 의도가 가장 크죠. 그래서 네. 아무튼 이런 부분들이 뭐 상법이나 상속세법에서도 규제를 하고 지금은 오늘 내용은 이제 공정거래법상에서 이렇게 이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대형 IT 기업들, 빅테크 기업들도 기존의 그런 재벌 총수 일가들하고 비슷하다, 뭐 같이 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이제 규제를 하려는 건가요? 네, 그러니까 빅테크 기업들이 하고 있는 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뭐 네이버, 카카오 다 빅테크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네. 해외 계열사를 통해서 국내에 투자하는, 이거 많이 보던 거 아니에요?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국내법에 적용을 받지 않으니까 아하. 해외 법인에서 국내 계열사에다 투자를 하면은 아무래도 총수 지배력 같은 것들이 더 영향이 있어지고 또 우회적인 어떤 수단이 될 수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 해외 계열사가 출자한 국내 계열사 수가 올해 7곳이 늘었더라고요. 근데 이 가운데 네이버 계열사가 2곳, 카카오 계열사가 2곳이었어요. 어허. 그리고 이제 총수 2세가 지분을 갖고 있는 것도 모양이 너무 똑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것도 저희가 지난번에 전해드린 적이 있지만은 카카오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의 두 자녀, 네. 예, K큐브 홀딩스의 지분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또 넥슨 같은 경우에는 이미 알려지긴 했는데 일본 증시에 상장된 지주회사가 NXC라고 있거든요. 네. 거기 지분을 김정주 회장이 제일 많이 가지고 있고 또 두 자녀가 지분을 일부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총수 2세가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그런 형태라든지 해외에서 국내 계열사에 출자하는 경우 이런 경우가 늘어나는 거는 너무 기존의 재벌 같은 네.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저는 사실 IT 기업들은 그래도 좀 뭔가 다른 식으로 할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요. 너무 그러니까. 기존의 안 좋은 것들을 답습하는 모습이 좀 재벌 좋아 흉내. 보이진 않네요. 그래서 이제 재벌들의 가장 큰 문제가 이런 편법적인 상속 승계 문제인데 네. 물론 뭐 지금 이제 IT 기업들의 뭐 총수들이 자녀들이 굉장히 어리기 때문에 뭐 경영권을 물려줄지 안 물려줄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렇게 사익 편취 행위를 할 수 있는 그런 회사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 일단은 감시가 시작되어야 된다는 거죠. 저는 그리고 문어발식 확장도 재벌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M&A 할 수 있는 권한이 조금 더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그러니까 뭐 삼성전자가 관련 기업을 인수하는 건 안 되도록 네. 시장 지배적인 위치에 있기 때문에 안 그렇죠. 되도록 돼 있지만 예. 카카오가 대리운전 업체를 인수할 수는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사업종에 대해서는 가능하기 때문에. 뭐 떡볶이도 뭐 인수한다고 예, 얘기가 그래가지고 나오고. 굉장히 뭐 동네 상권까지도 침범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공정위가 좀 막을 수 있게 법률 조항을 조금 바꿔본다고 하는데 연내 어떤 식으로 좀 결론이 날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그런데요. 그렇다면 지금 김인경 기자의 말씀처럼 예. 공정거래위원회가 감시를 하면 이 빅테크 기업들의 사익 편취, 문어발식 확장, 재벌 흉내내기 이거 줄이고 막을 수 있는 건가요? 그나마 이제 이런 거라도 있어야 막을 수 있는 거죠. 그나마. 예. 그래서 이제 일감 몰아주기 같은 경우는 이게 일종의 내부 거래니까 네. 내부 거래를 하지 말고 좀 다른 중소기업들과 넓게 그 거래를 해서 같이 좀 상생해봐라라는 취지인데 그러니까요. 이게 이제 내부 거래 비중을 줄이지 않고 이 사익 편취 행위의 조건 중에 하나가 총수 일가가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그 지분이 상장회사는 20%, 비상장회사 30% 이상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 지분율을 낮춰가지고 네. 거기에서만 빠져나가는 거죠, 요건에서. 근데 이것도 이제 일종의
지분을 매각을 하면은 지분에 대한 매각 차익을 얻는 거고 또는 이제 다른 회사랑 합병시켜 가지고 지분을 이제 물타기를 하는 그런 식으로 이제 빠져나가면서 네. 막상 이렇게 공정의 규제를 제대로 준수하지 않는 경우들이 더 많아서 네. 아무튼 공정에서는 계속적으로 이렇게 사각지대로 몰래 빠져나가는 것을 찾아내서 또 뒤쫓아가서 계속 규제를 더 강화시키고 또 이거를 밝혀내기 위해서 공시를 더 많이 하게 하는 것을 지금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 참 안타깝네요. 이 코로나19 때문에 더더욱이나 이 빅테크 등의 그런 뭐 플랫폼 기업도 마찬가지고요. 네. 과도한 수익을 올리고 다른 곳에서는 상당히 심각한 그런 생계 위기에 내몰린 상황에서 서로 간에 좀 공존 공생하자는 목소리도 많은데 전 세계적으로도 사실 빅테크를 규제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공정거래위원장이 최근에 한 자리에서 한 말씀이 있는데 네. 플랫폼 기업들이 새로운 갑이다. 그러니까 분명히 규제를 하겠다는 것들을 강조를 했기 때문에 네. 전 세계적인 흐름 속에서 또 그리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어떤 의지 속에서 빅테크들에 대한 규제는 좀 강화될 것 같습니다. 지켜봐야 되겠네요. 네, 시간이 다 됐네요, 벌써. 그냥 물 흐르듯이 흘러갔어요. 세 분과 함께 하니까. 네. 김유리 리포터의 합류가 훨씬 더 예, 흥미와 제가 속도를 높여준 것 같습니다. 민폐가 된 건 아닌지 무슨 말씀이세요? 사실 네. 저 얼음처럼 꽁꽁 얼어서 어떻게 무슨 시간이 말씀이에요? 갔는지 모르겠는데요. 예, 어쨌든 감사합니다. 오늘 많이 배웠어요. 네, 경제 프로파일링 지금까지 최입의 전 의원 김윤경 기자 그리고 김유리 리포터였습니다. 세 분 모두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